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은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여전히 비개혁적 언사를 이어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민주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윤 정권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당만 비판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입니다. 22년 대선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은 대선 과정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고 단지 반대자들 때문에 졌다고만 말합니다. 더 많은 표를 얻는 쪽이 이기는 것이 선거이므로 이재명을 찍지 않은 이재명 반대자들 때문에 졌다는 것이 틀린 말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당내에서조차 반대자들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생겨난 이유야말로 대선 패배의 원인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되짚어보지도 않았고 되짚어볼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되짚어봐야 할 눈길을 애써 돌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선 패배의 원인은 이재명 비판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인지 김용민이 주로 접하는 매체들의 편향성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을 비판한다 해서 윤석열 정권 비판에 인색한 것도 아닙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SNS 등의 매체를 통해 연일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호뿐인 검찰 정권 타도보다 국회 연설장에서 대통령에게 던지는 비아냥보다 훨씬 논리적이며 심도 있는 비판들입니다. 대선에서 진 것도 윤석열 정권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것도 모두 다 이재명 때문입니다. 결정적 사실을 외면하고서 쏟아내는 비판이란 참으로 공허할 따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버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고민입니다. 네, 저는 순간 목사들 돼지 김용민인 줄 알았는데 목사들 그 양반은 글을 이거보다 더 과격하게 쓰죠. 네네. 나름 이거는 좀 점점 뺀 글이라고 볼 수 있죠. 김용민 의원이 네.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원내에 있는 사람들이 네. 지난 대선 때 패배적 역할을 했던 분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경선 딱 끝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 되고 나서 그렇습니다. 네. 예. 누가 지금과 같은 얘기를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까? 그때 아무도 안 해가지고 우리만 외로웠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용민이 낙인 찍은 비개혁적 언사를 네. 하는 분들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다거나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죠. 그때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미 그때 당을 다 나가셨고, 그렇죠. 예, 당을 떠나셨고, 네.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하고 그랬지. 지금 현재 민주당에 남아 있는 분들 중에서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결국 이제 이 당내에서 이 김현민 같은 인간들이 이제 반명의 상징으로 보면 역시 이낙연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그러니까 귀국하신 이후에 이낙연 총리님 SNS 글 보면은 80% 이상이 윤석열 정권 비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새끼는 진짜 이게 허수아비 세워놓고서 그냥 예. 좁혀는 거지. 청소년이지 뭐 이것도. 예. 자기 지지자들. 예. 요 짧은 글 안에서 그런 어떤 이 김용민의 세계관이 확 드러나는 게 이제 이 민주 시민들의 열망이라는 이 워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거 여러 가지로 진짜 꼬집어서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민주 시민들의 열망이라 칩시다. 그러면 윤석열 찍은 사람들은 반민주 시민들입니까 일단? 그러니까 독재주의자든 예. 얘기고. 윤석열 찍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사회가 뭔가 부정부패가 지금 이재명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드러난 부정부패가 있으니까 그걸 일소해달라는 열망으로 찍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반민주적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네. 일부 그런 사람도 있죠. 전두환 때 했던 것처럼 네, 다 네. 삼천교육대로 잡아 넣어야 돼. 네. 아니면 박정희 때처럼 해야 돼.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민주당이 없냐고 개딸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개딸도 부자들 잡아서 가족 뺏기고 죽여야 된다 그러고 재산 몰수한다 그러는 건 수록하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권력은 잔인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네. 좋다고 네. 찬성하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총알 한 발 있으면 누구를 쏴주거나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게 뭐 무슨 민주시민이야. 여기서 김용민이 말하는 민주시민은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 말하는 거지.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 말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지지자. 그렇죠. 뭐 자기랑 뜻을 같이 하는 뭐 그냥 하여튼 이 민주시민이라는 워딩 없어져야 돼 앞으로. 이게 맨날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뭐 장관이나 이런 임명직들 앞에서 네. 거드름 피울 때 하는 말이 네. 자기가 마치 국민인 것 마냥 네. 국민한테 뭐 겸손해야 된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아주 휘황찬란하게 떠들잖아요. 국민을 내세우면서 마치 자기가 국민인 것 마냥 그 사람도 자기도 국민의 한 사람이긴 국민의 하지. 한 사람이지. 근데 그러니까 네. 자기가 뭐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이 김용민 하는 짓이 지금 똑같은 거죠. 무슨 민주시민들의 열망이요. 그러니까 열망이라는 거는 투표하는 사람들 모두가 투표에 참가한 사람 모두가 다 각자의 열망이 있는 것이고 그 열망은 다 제각각입니다. 근데 그럼 윤석열 당선으로 그 열망의 다수는 충족됐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 그렇죠. 뒤에 지금 이제 윤석열의 실정은 다른 문제인 거고 기대에 못 미치는 거인 거고. 근데 이거를 지금 이딴 식으로 뭐 민주시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짓입니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는 참 개념이 없다. 아니 도대체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뭘 보고 배웠는지 배운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싸구려 복수심만 키운 거죠 얘도. 김어준 옆에 들러붙어가지고. 아니 그 박근혜 탄핵시킨 촛불 집회가 뭐 민주당 지지자들만으로 이루어졌냐고 아니면은 뭐 진보 성향 시민들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거냐고요. 그게. 그걸로 택도 없죠. 집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된 거지. 이게 너무나 한심한 상황 인식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근데 총선용이다. 따지고 보면은. 아니 근데 이런 애들이 하는 거는 단지 총선뿐만이 아니라 그냥 진심인 것 같아가 보여가지고 네. 김용민 같은 네. 이런 국회의원들 아니면 뭐 유튜버들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은 진짜 진심인 것 같아. 어쩔 때는. 뭐 다음 총선에서 이제 얼마나 살아남을지 모르겠는데 또 이런 의원들이 또 이제 선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또 그만큼 또 정치가 이제 좀 바로 잡혀지기는 어려워진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좀 이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해야 될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네네. 특히 이제 이재명당 된 이후부터 뭐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이재명이 자기를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이 짧은 트윗글만으로도 심각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막 옛날에 그 보고 듣던 그 유튜브나 뭐 팟캐스트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나. 아니 근데 그런 쪽 그 하는 분들이 네. 맨날 뭐 인사에 꼭 넣는 게 뭐 민주시민 뭐 개혁 진보 그렇죠. 뭐 이런 네, 말 네. 넣잖아요. 진보라는 말을 안 예. 빼놓고 꼭 쓰죠. 개혁 진보 민주시민 여러분 막 하면서 특히 선동하려고 할 때 네. 뭐 그런 분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막 광화문으로 모이세요. 서초동으로 모이세요. 막 하잖아. 그 개혁 진보 입에 달고 다니는 남자 새끼치고 여혐 아닌 새끼를 내가 못 봤다 진짜. 같이 술 먹다가 들어와가지고 집어치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자 이어서 이거 좀 이거 한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이 파리의 빈대 이야기. 네, 그렇죠. 이게 남일이 아니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점점 지금.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되는 분위기죠. 네, 이제 딱 이게 한 2주 전쯤에 대구에서 개명 2, 3주 됐지 싶은데 개명대 기숙사에서 이제 빈대가 발견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때만 해도 뭐 이제 그 기사에나 그런 그때 이제 소개를 했지만은 뭐 영국 유학생 왔다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런 네네. 얘기 했었는데 그대로 지금 그 주로 수도권 지역으로 지금 빈대가 계속 출몰을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 좀 심각합니다. 서울도요? 예, 지난주 통계인가 보면은 서울이 지금 25개구가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 25개 구 중에 지난주에 빈대 방역 들어간 구가 18개 구예요. 그러니까 18개 구 안에 전부가 그런 게 아니라 18개 구 어느 건물인가에는 빈대 약치러 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이건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청취자분들 대부분은 빈대를 못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유럽 여행 같은 데 갔다가 유럽 뭐 캐나다 같은 데도 심하다고 하긴 하더라. 아무튼 해외여행 갔다가 숙소에서 한번 된통 당해보시지 않으셨다면은 잘 이 심각성을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서울은 그렇고 그다음에 인천에서도 지금 사우나에서 발견돼가지고 뭐 인천시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도 좀 뭐 부천이나 뭐 포천 고시원 그러니까 주로 고시원 모텔
사우나, 뭐 찜질방 이런 곳들이 많은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집에서 개인적으로 참관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의외로 잘 적발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꽤 심각하다 상황이. 이거 그 빈대 잡다가 초과 상관 태운다는 말이 진짜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겪어보고 당해보면은 이걸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될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모기가 한 10마리 정도가 내 옷 속에 들어와가지고 안 나가. 밤새도록 그러는 거야. 막 죽지도 않아. 막 등으로 이렇게 눌러봐도 안 죽어. 그리고 밤새도록 계속 내 옷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모기가 문는 걸 생각해봐요. 죽을 수가 없지. 모기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있겠어 그러면은. 환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빈대 발생 신고센터를 이제 개소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도 지금 행안부 차원에서 이거 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나선다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환경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 빈대 좀 웃기게 이게 좀 합동대책본부가 웃기긴 하다 이름이 빈대 합동대책본부. 그렇죠. 어디 술자리에서 빈대 치는 사람 잡는 것도 아니고. 여기 세스코라도 어떻게 같이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이게 그러니까 그 세스코 빈대 때문에 세스코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좀 빡세요. 이거 세스코에서도. 그러니까 세스코에서 지금까지 잡는 게 대부분 뭐 쥐나 그러니까 동물 그럼 쥐고 나머지는 뭐 바퀴벌레나 주로 했고 그랬는데. 바퀴벌레, 개미 정도 되려나? 예. 근데 빈대는 차원이 다르거든. 안 죽는다니까 이제 내성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지금 DDT로도 못 잡는다고 그래요. 지금 나오는 빈대들은. DDT에서 살아남은 애들이라고 그러나.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왜 빈대가 박멸됐냐 저도 이제 좀 더 찾아봤는데. 네. 과거에 이제 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박정희가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열심히 약치고 막 몸에 DDT 뿌리고 한 톱뿐이다 그랬는데 물론 그 역할도 큰데 이게 또 이제 그 주택 현대화 사업이랑도 맞물려요. 그 이제 초가집 이런 거 이제 허물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그 주택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가 연탄 처음에 이제 아궁이의 그 구들장의 연탄 때는 그런 집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방바닥 온도가 한 6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 버리면은. 근데 빈대가 한 50도 이상이 되면 죽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빈대 예방책을 어떤 걸 쓸 수 있냐면은 만약에 해외여행 갔다 왔다. 네. 그럼 갔다 왔을 때 그 가재 같은 옷 있잖아요. 네. 옷 전부 다 빨래방으로 가져가가지고 고온 세탁을 돌려요. 그러면은 그 옷에 있는 빈대는 싹 죽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가방 같은 거는 못 빠니까 그런 거는 커다란 비닐봉투 같은 데 넣어가지고 약 왕창 쳐놓고 꽉꽉 묶어가지고 한 3일 정도 던져놓으면은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 이제 그래서 그 주택 이제 근현대화 사업 진행되면서 연탄 가스를 일단 죽이고 CO2로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로 죽이고 그다음에 고열로 죽이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빈대가 완전히 박멸됐다고 하거든요. 거기다 밖에서는 맨 하루 종일 DDT 뿌리대고 하니까 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빈대가 우리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건이랑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바람이 없어졌는데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온돌처럼 그렇게 빡세게는 불을 안 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그냥 벽난로 정도지. 그렇죠. 벽난로는 아니면 저기 뭐야 라디에이터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렇죠. 그런 식이니까 빈대가 살기 참 괜찮았던 환경이었던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제 우리도 지금은 이제 온도를 안 떼잖아요. 다 보일러집 떼고 하니까 옛날보다 빈대가 살기에 좋아진 환경이 된 데다가 외국에서 내생까지 생긴 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래버리면은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잡기 힘듭니다. 그 좋은 천적 관계에 무슨 생물이 뭐 하나 없을까? 바퀴벌레. 아 맞다. 바퀴벌레가 그런다 그랬지. 그렇지 어렵다. 저는 바퀴벌레랑은 살 수 있어요. 바퀴벌레 물지는 않으니까. 뭐 바퀴벌레. 그리고 사람 눈에 웬만하면 잘 안 띄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바퀴벌레가 있는 편이 낫다. 빈대가 있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 아무튼 저희 빈대 조심들 하시고 요즘 그런 얘기도 있더라. 저희 좀 아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타면 의자에 안 앉는다고. 혹시나 물을까봐. 천으로 된 거 아니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아니요, 안 그래요. 요런 틈새 같은데 낀 게 있다가 탁 튀어 나오기 때문에 천이 아니라도 나도 지금 막 이 뉴스를 보고 트라우마 와가지고 어우씨 저거 또 들어오면 진짜 지옥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다. 자 이제 이번 주에 조국이 또 페북에서 이상한 글을 하나를 썼어요. 이게 이제 11월 2일 오전 10시에 이제 처음 올라온 글인데 다들 보셨지만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I am 신뢰, 네, I am 공정, I am 상식, I am 법치, I am 정의. 이거 이제 그 사기꾼으로 지금 들통난 전 총조
네. 그 양반이 어떤 말투를 이제 패러디한 거죠. 네. I am 실례예요. 그 문장에서 온 거죠. 이게. 거기도 참 사기도 되게 세게 쳤더만 보니까 뭐 약간 말이 세긴 하지만은 사기 전과가 19개던가.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지금 뭐 피해자인지 공범인지도 모르겠고 남인이가 네네네. 뭐 그런 데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 치고는 또 너무 허술해. 허술한데 사람들이 홀딱홀딱 넘어가. 어떤 특별한 좀 그 사람 홀리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과가 19개나 되죠. 네. 그게 낚이는 포인트가 있나 봐. 그런가 봐. 네. 나 같은 사람 절대 못 낚거든. 그렇죠. 지랄하고 있네. 일단 그리고 그 양반이 나를 낚을 일도 없지. 뭐 있어야 낚지. 그러니까 내가 돈 줘야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자, 아무튼 이제 10시에 이런 걸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각기 반응이 이제 제각각이었는데 여러모로 보면 좀 자아자찬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10시에 올라온 걸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좀 욕을 먹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오후 2시 반에 페북글이 싹 수정이 됩니다. 아까 썼던 그 문장 뒤에 이제 한 문장을 더 붙여서 다시 올렸어요. 누가 또 오르나요라고 해서 이제 이걸 윤석열 비판글로 이제 그렇게 올렸는데, 저는 이거 애초에 윤석열 비판글로 썼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치는 조국이 얘기하던 바가 아니잖아, 평소에. 그렇죠. 법치주의는 얘기하던 바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공정도 특별히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비판글이라고 믿긴 믿는데, 문제는 이게 그렇다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애초에 기획된 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10시에 던져가지고 어그로 확 끈 다음에 2시 반에 살짝 수정해가지고 진위를 밝힌다. 뭐 그런 식으로. 참 얄팍하다. 누가 떠오르나요? 조국. 그러니까 이 앞에서 2시 반에 꽂혔잖아. 네. 2시 20분까지 사람들이 댓글로 조국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떠오르네. 그래 보내면 조국 떠서 우리가 조국이다 막 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분위기 짜게 식는 그런 역효과도 날 수 있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참 이 양반 참 찌질하다. 조잡하고 여러모로. 그러니까요. 네. 나이 먹고 왜 이러냐. 아휴. 자, 이제 이 정도 이야기하고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친절한 이순씨님, 낙지 젓갈같이 생긴 리짜이밍님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개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SNS 프로필에 오픈 카카오톡방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희 나이버TV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다른 경로보다 사은품을 조금 더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키보드, 마우스, 장패드 세트로 거의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성황리에 네. 11월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죠. 최첨단 추천 방식의 이벤트. 예. 이번에 저도 오랜만에 시간이 나가지고 예, 실시간 방송에 참여를 했는데 네. 그 평소보다 더 많이 오셔가지고 네. 이게 또 사장님께서 또 감동 받으셨는지 또 그래서 이제 실시간 채팅 이벤트 또 세게 하셨구만. 예, 또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마우스가 무려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헤드셋도 네.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막 뿌리셨어. 막 뿌리셨구만 또. 또 양반 또 삘 받았구만.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하필 또 제가 당첨이 돼버려가지고 팔자는 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 중입니다. 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으로 여러분들의 건강한 밥상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부터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은 수능이 있죠. 그래서 네. 라만까까에서 수능 선물 세트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출시했습니다. 출시했다고 합니다. 자, 호두강정. 호두가 또 머리에 좋고, 그 다음에 또 당도 필요하니까 브라우니. 그 다음에 역시 당의 역할을 하겠죠. 다 당이야. 당. 아니야, 호두강정은 당도 있지만 이게 머리 두뇌 회전을 항상 호두가 옛날부터 그 사람 그 대뇌랑 닮았다고 하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거고. 그런 썰이 있죠. 예. 힘 빠지게 왜 그래요? 예, 그래서 호두강정 브라우니 마들렌으로 이렇게 구성된 세트입니다. 선착순 100분께 홍삼 스틱까지 함께 증정해드린다고 합니다. 선착순 100명 벌써 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다. 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네. 자, 한 세트에 25,000원이고 두 세트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11월 13일에 마지막 물량이 출고 예정이니까 주문하실 분들은 서두르셔야 합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이거 뜬금없이 이런 사람 왜 이 이야기가 지금 다시 나왔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기사가 떴어요. 이게 그 SBS인가 어디서 뭐 2일 11월 2일 그러니까 어제 그제 동안 이틀 동안 무슨 뭐 포럼 같은 걸 열었던 모양인데 거기 참석자 이제 이 양반이 온 모양인데 영국에서 이제 SOAS 무슨 대학이지? 나 안 찾아봤네. SOAS 교수 가이 스탱린이라는 양반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미디어원들이랑 가진 인터뷰 기사를 이제 소개를 좀 할까 싶은데 이분이 그거더라고요. 기본소득 글로벌 네트워크 공동 설립자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네. 이 양반이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 하기 전까지만 해도 보면은 좀 타당한 한번 듣고 생각해볼 만한 얘기들 꽤 던졌었거든요. 네네. 요 이제 인터뷰를 제가 좀 이제 어느 정도 통으로 약간은 좀 어디를 그대로 살려온 것도 있지만은 이제 좀 약간 축약시켜서 가져오긴 했는데 쭉 가다 보면 후반부 가면은 갑자기 이제 좀 용두사미가 돼버리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네. 이제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그 시대적인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항상 기술 변화를 겪어왔지만 지금 쉽지 않은 시기다. 최근 발간한 책에서도 언급했는데 우리는 오늘날 불로소득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 취약한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AI의 기술의 영향이 훨씬 더 파괴적이고 퇴행적이며 정치적으로 풀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불로소득 자본주의가 어떤 거냐 하면은 점점 이제 원래 자본주의라는 거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노동력 자체가 이제 자동화 되어 가다 보니까 이제 자본 자체만 남게 되는 거죠. 자본이 자본을 먹는 그런 구조가 계속 이제 그 악순환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불로소득 자본주의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퇴행적이란 말은 상황을 더 불평등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기술 변화는 경제학자들이 기능별 소득 분배라고 부르는 것을 변화시켰다. 점점 더 많은 소득이 자본가에게 돌아가고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글로벌 자본주의의 불평등이 심화됐다. 이거는 근데 저는 저도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조금 다르게 보게 된 게 뭐 이제 부자들이 더 많이 액수로 치면 더 많이 먹는다라는 말은 맞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시야를 넓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같이 그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 이제 지금 2020년대 들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어떤 삶의 수준이라는 게 뭐 10년, 20년, 뭐 30년, 40년 전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평균이 점점 올라가고 삶의 질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어찌됐건 간에 소득 수준이 다 같이 향상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말로 이 사람 말대로 그냥 부자들이 계속 가져가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남는 게 손에 쥐는 게 거의 없었다 그래버리면은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상당히 비관적인 스탠스에 자기 자신을 두고 그렇게 이제 세상을 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 수준이
전체 경제 규모의 성장률에 비하면은 뭐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실제로 이게 늘어나는 노동자들의 부가 늘어나는 비율보다 자본가들이 부가 늘어나는 비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래 버리면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람 말 맞다나 완전히 또 비관적인 세상인가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양극화 심화에서 이제 네. 지적한 부분이긴 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양극화가 오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졌냐면 또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규정지어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이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라면 먹다가 그래도 하루 세끼 쌀밥 먹을 수만 있으면 그 정도만 되면 뭐 살만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그 이상의 이제 부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뭐 그러면 이제 쌀밥 먹는 걸로 만족했던 사람들 같으면은 뭐 굳이 뭐 더 좋은 거 먹을 더 좋은 거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뭐 아무튼 이제 좀 이런 약간은 비관적인 그런 세계관을 깔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체적 사례가 뭐가 있냐, 부의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뭐 90년대에 이제 큰 변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94년에 무역 관련 지식 재산권에 관한 협정이 이제 통과돼 가지고 미국의 지적 재산권 시스템이 이제 세계화됐다. 실제로 이제 특허권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크게 장사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하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실제로 정말로 큰 손들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아니라. 뭐 그래서 이제 이 지적 재산권이 이제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 이제 부가 지적 재산권을 사들여 가지고 이제 사들여서 되파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걔네들이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심화되어 가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허 한번 먹어버리면은 뭐 20년간 거의 독점적 이익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쉽게 볼 문제가 아니고, 이게 더구나 전 세계적인 그런 특허권이기 때문에 뭐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제 한 1,600만 개 정도의 이제 지적 재산권이 이제 특허권이 작동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손에 꼽을 수 있는 수준의 이제 숫자의 기업들이 대부분의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부가 다 생산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로열티로 상당수를 다 빨아가는 거지. 그 회사들은 그냥 지적 재산권 하나만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부의 편중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노동시장이나 자본시장 자체가 재편되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계급 계층이 생겨났다고 이제 이 양반은 주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프레카리아트라는 계층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성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접근 방식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윗사람 눈치 봐가면서 막 불필요한 그런 노동들도 이제 감수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막 쉽게 말하면 이제 계약직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한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의 성인의 한 40%가 프레카리아트에 속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일단 좀 디테일한 면에서 약간 이제 짚고 싶으면은 네. 약간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문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글로벌적으로 네. 뭐 1,600만 개의 특허가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사실 1,600만 개가 다 작동하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예, 그거 정말로 큰 어떤 로얄티를 벌어들이는 특허는 사실 굉장히 한정돼 있을 거예요. 뭐 이거에 글쎄 넓게 봐줘도 한 10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긴 이런 한데. 것도 조달청 뒤져보면 나올라나 모르겠다. 조달청이 아니라 어디서 뒤져야 되나 이거는. 그러니까 특허 개수는 아마 이 정도 있을 건데. 특허에 관한 통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에. 예, 그게 이제 정말로 뭔가 이익을 지켜주고 있는 특허, 이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거다. 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기업에 있다 보니까 특허 검색할 일이 많이 있는데 뭐 별의별 특허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특허가 많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이 기술로 우리가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이제 나중에 경쟁사들이 이거 돈이 되는구나 하고 따라 들어올 거 아니야. 쫓아서. 네. 네. 그때 이제 우리 기술을 좀 보호해 줄 그대로 똑 따라할 수 없게라던가 네, 네. 아니면은 뭐 좀 시간을 보는 거지. 네. 만약에 이들이 바로 경쟁 구도로 치고 들어온다. 근데 우리 기술을 쓴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태클을 걸고. 태클 네. 걸어서 바로 못 팔아먹게 만들고 그런 용도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지켜주지도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20년. 아니 그렇기도 하는데 잘 비틀어서 피해 가면은 또 그것도 방법이 있거든 우회로가. 뭐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특허가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뭐 글쎄요. 어쨌든 근데 특히나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은 뭐 삼성도 그렇고 옛날에 뭐 애플하고 삼성하고 막 그 특허 전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 네. 근데 어차피 거기서는 몇 개 안 된다고. 실제 그 부딪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주장하고 싶은 건 그 특허권의 방점을 찍는다기보다는 그 글로벌화된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그 글로벌 기업들이 그 세계적, 그러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어떤 자본이 이제 글로벌 기업 그래버리면 어쨌든 기업 총수는 어느 한 나라의 사람이 한 나라의 개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떤 장사를 하는 거고 전 세계를 상대로 회사를 굴리는 거니까 전 세계의 자본을 이제 일개 개인이 이제 빨아먹는 그런 구조가 이제 좀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한 사례로 이제 특허권을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근시안적인 것 같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필관적인 위치의 자기를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레카리아트라는 네. 이 가이스텐딩 교수가 새로 정의한 이 네. 계층. 네. 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 뭐 접근 방식을 배워야 한다. 네. 뭐 이런 것도 아마 노동의 연장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 그 고용 방식에서 이제 완전히 그 벗어나 버린 그런 노동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자기가 어렸을 때 아니면은 뭐 대학교 아니면 대학원생까지 배운 거에서 딱 그걸로 멈춰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 양반이 이제 묘사하는 거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의 어떤 그 레벨업이 아니라 이게 일자리가 있다가 이 분야의 일자리가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저기 카이스트 다니면서 박사 생활 하다가 연구원 생활하다가 40대 돼가지고 잘려가지고 치킨집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전까지는 자기 분야 기술만 알면 되는데 치킨집 하게 되면은 치킨 튀기는 기술을 새로 배워야 되잖아. 알아야지. 네.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그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세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20대 이제 중반 군대 전역하고 나가지고 이제 회사 다니고 할 때 그때 항상 하셨던 얘기가 그냥 뭐 그 회사 괜찮으면 거기 어떻게든 충성을 하고 회사에 뼈 묻은 생각하고 일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 요즘 세상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내가 뼈를 묻고 싶어도 회사에서 뼈를 묻혀줄 회사가 없어요. 그렇지. 그런 데가 없어요라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 세계관을 이해를 못 하셨죠. 당시만 해도 그때 이제 뭐 2000년대 초반 그랬으니까 IMF 끝나고 이제 IMF 지나고 그 이제 고용 체계가 완전히 개편되기 시작했던 시점이라 가지고 저희 아버지 또 마침 그때 이제 농협 축협 다니실 때라 가지고 비교적 안정되어 있던 상태라 가지고 네네. 다른 직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모르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것도 지금 뭐 계층이 어떻고 뭐 기술 어쩌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거 비정규직 얘기예요. 얘기는 비정규직 뭐 계약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고용 형태에서. 그러니까 정규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건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는 이 프레카리아트라는 이 용어를 근데 제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2010년대 중반쯤에 이제 어디서 읽고 되게 좀 감명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기사 정리하면서 쭉 따라오던 내 옛날에 본 인간인데 본 인간인데 이렇게 얼짱트는 소리를 한때 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또다시 흑역사 하나가 이렇게 난데없이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뭐 상황이 이 양반의 세계관이 이렇습니다. 뭐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자본이 이제 점점
소수에게 집중되는 그러니까 부의 양극화가 심해져 가고 있고 그런 반면에 고용 상태는 좀 나빠지고 고용 상황은 좀 나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은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기본소득의 당위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하자면은 뭐 AI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해요. 당연히 기술 발전이 돼가지고 일자리가 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기본소득을 할 거냐? 당연히 그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할 거면 어떻게 할거 좀 아래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한 얘기가 이겁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일단은 이제 던져야 된다. 모든 진보적 정책은 정치인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야? 이재명이랑 비슷해. 그 다음 필요하지만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 온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던져놓으면은 야, 그거 안 돼. 그랬는데 계속 이야기하면은 그래, 뭐, 네 말도 맞긴 한데, 근데 이거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 사람 얘기로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쯤 왔다고 이제 보는 거겠지, 아마도. 그러면서 이제 케인즈 이야기를 합니다. 케인즈가 옛날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하면서 자기가 예를 드는 게, 토지, 바다 등 공유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국가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 기금이 쌓일수록 기본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모든 국가가 할 수 있다. 육지가 어렵다면 바다만이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바다의 자원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얻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기금에 넣으면 모든 한국인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전라도 어디야? 신안에서 지금 기본소득 준다고 그랬나? 얼마나 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 신안 쪽에 네, 그 네. 태양광 발전소를 네. 면적을 맞다. 한적지 태양광 거기에 있었지. 예, 그거 가지고 이제 거기서 걷어들이는 소득의 일부를 네. 뭐 기본소득 형태로 나눠준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그리고 같은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사례를 든 게 노르웨이 사례를 드는데 일단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어업이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삼성이 있다면 노르웨이는 고깃배가 있다고 봐야 돼요. 거기 그 뭐야 킹크랩 아니 그리고 그거 잡는 거 유명하잖아요. 노르웨이 고등어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 그렇죠. 고등어도 들어오지. 그거 잡는 배 보셨어요? 아니요. 항공모함 수준이에요. 아 그렇게 커요? 그런데 선원이 20명이 안 돼요. 그런 큰 배에. 아 어마어마한. 완전 자동화돼 있고 정말로 이런 기계가 있네 싶은 기계가 다 들어가 있어. 고기 잡아서 손질하는 거 다 거의 자동화되어 있는 거야.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이제 일단 그쪽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해운 수산업의 규모가 우리나라 다르다. 근데 이 사람 이제 노르웨이 사례를 들면서 한국도 삼면 바다고 고기 많이 잡지 않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도 뭐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뭐 바다에서 이제 뭐 나는 뭐 자원 그러니까 그 고정적으로 나온 자원을 하나 봅시다. 소금 대표적으로. 우리도 소금 1년에 이제 17만 6천 톤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17만 6천 톤이면은 뭐 감이 잘 안 오죠. 액수를 따져보니까 528억 원어치밖에 안 돼. 우리도 은근 소금 수입해서 먹습니다, 많이. 네네. 우리나라 신안 같은 데 나는 천일 제염으로는 충당이 안 돼요. 국내 소금 소비량에. 그렇게 해서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소금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전체 해운업 전체 어업량이 얼마나 되냐 이걸 또 이제 들어서 따져봤는데 여기에는 뭐 김, 미역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네, 바다에서 나는 먹거리들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어업 총 생산량이 9조 2,413억이었어요. 부족한데. 뭐 여기서 뭐 아주 악질적으로 한 10% 세금 뗀다고 칩시다. 그래봤자 9천억 아니야. 세금을 이거 100%를 떼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너무 모자란데. 총 생산량을 다 몰수를 해도 기본소득은 안 돼. 이걸로는. 그리고 이 교수님이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경제학을 하셨다는 것 같은데. 네.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바다에서 뭔가 이제 그래 자원이 많다 이거죠. 네. 자원이 많아.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바다의 자원을 갖다가 이제 돈으로 바꾸는 거죠. 네. 돈으로 바꾸려면은 뭐 돈도 필요하고 노동도 필요하고 뭐 기술도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바다에 자원이 널려 있는 걸 모르는 국가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돈으로 바꾸는 게 그게 정말 어려운 거지. 그렇죠. 예.
이거 지금 뭐 토지세 좀 뭐 바다세 해양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사실 제가 그러니까 이 돈으로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제 느낌은 그냥 봉이 김선달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동강 물 팔아가지고 네. 기본소득하겠다. 그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 근데 정말 그게 가능한 나라가 있긴 하거든. 저기 어디야? 그 중동에 그 잘 사는 나라 어디야? 아랍에미리트. 네, 아랍에미리트. 거기는 뭐 저기 국왕이 다 주잖아. 전 국민들한테 차 한 대씩 주고 그런다잖아. 뭐 카메룬 맞나? 카타르도 카타르도, 좀 예. 유명하고. 거기는 이제 그 땅 파가지고 석유 나오니까 그걸로 하는 건데 우리 그런 나라는 땅을 파면 석유라는 그 진짜로 그 고부가가치 자원이 계속 튀어나오니까 가능한 얘기지. 아니 우리나라 뭐 토지세를 얼마나 매겨서 그 1년에 500조를 만들 거야. 아휴. 중국은 땅땡이 넓으니까 지금 당장 뭐 기본소득 할 수 있나?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게다가 중국은 또 방식이 정말로 토지가 다 국가 소유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개발권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렇죠.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개발권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금을 받아서 네. 뭐 지방정부 재정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국도 기본소득 못해. 지금 얘네 부동산 거품만 잔뜩 쌓여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부의 편중화가 심화돼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거두면 이게 부의 편중화를 막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지금 우리는 국내에서 이제 부가 쏠리는 분야들이 과연 네네. 일단 해운업은 아니잖아. 해양수산업은 아니잖아. 그렇죠. 이 분야에서는 돈을 거두면 안 되지 일단. 돈 걷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러면 나머지 뭐 부동산에서 돈을 걷는다고? 부동산 전 국민이 다 물려있는 게 부동산인데? 아니면은 뭐지 반도체 같은 데서 돈을 빼올 거야. 그럼 아니면은 뭐 주력 산업에서 돈을 빼올 거야? 참 뭐 좀 뜬금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에 비해서 네. 해결책이 별로 없어요. 지금 경제가 어떻게 시장에 가서 물건도 한번 안 사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달까? 대학교에서 너무 연봉 편하게 받으셔서 그런가? 이 토지세 뭐 이런 거는 딱 이재명 느낌도 들죠.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하는 사람들이 다 좀 이런 식이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한두 명이 던진 말을 계속 받아가지고 재생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보유한 나라보다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앞서서 한국 선진국이라며 한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이라고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는 또 부유한 나라보다 한국과 같은 나라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국은 이제 완전 선진국은 아니다 이렇게 앞서서 얘기를 하긴 또 했어요. 살짝 턱걸이, 네. 뭐 턱걸이 정도.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한국 같은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경제를 오히려 더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소득이 이제 내수 증작에 이제 도움이 된다. 뭐 이제 기본적인 제어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는 하는 주장은 기득권들의 특권을 계속 유지하자는 주장이며 AI와 현대기술, 임대료 특허 등으로 발생하는 지금의 불평등은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실험한 결과 기본소득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많이 일을 하고 생산성도 올라간다. 건강도 개선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 역시 기본소득을 감당할 수 있다. 한국이 갖춘 이 멋진 현대적 인프라들을 보라. 이렇게 멋진 호텔과 시설들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웃긴 이야기다. 진짜. 갑자기 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감성팔이하고 끝냅니다. 말이.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라 인도사를 또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들은 전국과적으로 기본소득을 실행한 적도 없고 시험 삼아 길어봤자 18개월 정도 테스트해보고 끝냈어요. 이런 모든 실험들에서 어떤 기본소득의 선순환 효과를 제대로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테스트에서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아니라 어떤 긍정적인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까지는 찾아냈지만은 이걸 어떻게 선순환시켜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못 얻었기 때문에 이게 실험으로만 끝난 거란 말이야. 그리고 참 이런 개발이 필요한 이런 개발국가들은 거의 뭐 쟁기질하고 호미질을 하다가
농기계 이제 한번 사볼까? 네. 뭐 아니면은 폐지를 줍는다고 가정을 하면 박스를 그냥 막 등짐에 지고 이렇게 메고 다니다가 네. 지금 기본소득이 들어오니까 구루마를 사야겠다 하고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리오카 사가지고 이제 야 이 박스를 더 많이 모을 수 있구나 하고서 네. 이것도 수준인 거거든요. 네. 뭐 이제 기본 소득론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 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노동권도 향상될 것이다. 네, 삶이 보장이 되면은 노동자들이 이제 최소한 회사 때려치워도 자기 밥은 안 굶으니까 더 이상 고용주들한테 굽신굽신거리지 않고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수준까지 가려면은 최소 금액이 월 100이에요. 월 100. 월 100도 모자라. 월 100도 모자란데 뭐 쥐어짜가지고 월 100이라고 칩시다. 월 100이라고 치면은 1년에 50조라고 500조라고. 500조를 어디서 만들어? 영국이 먼저 해라. 영국에다 먼저 하자 그래. 영국은 뭐 호텔이 없어. 뭐가 없어. 영국도 인프라 좋아. 그럼 좋죠. 손흥민도 영국이 있잖아. 자, 그래서 아무튼 뭐 구체적인 방법도 제대로 얘기 못하고 또 인도나 아프리카 인도 사례도 좀 이상하게 끌어와가지고 네네. 상당히 이제 곡해한 감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상팔이만 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이재명 생각이 나서 또 보니까 또 이재명도 또 요즘에 또 이제 돈 타령을 했습니다. 왜 SOAS 가서 교수나 하자. 이 교수라면 내가 키베 교수? 키베 한번 뜰까? 영어가 안 돼가지고 또 영국 영어 또 다르잖아 또. 번역기 좋은 거 많아요. 자, 이재명이 또 이번 주에 또 돈 타령을 했는데 또 봅시다. 이제 11월 2일 날 또 이제 국회 경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이재명이.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네. 또 대뜸 또 이제 문재인 정부 갑니다. 시작이.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담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우리는 코로나 비용 대부분을 민간에 전가했다. 일단 틀린 얘기죠. 틀린 얘기고. 네. 선진국들 GDP 그때 몇 % 떨어졌는지. 그렇죠. 그것만 비교해봐도. 우리는 그나마 얼마나 선방했는지 그때 그 시절에. 그래. 하드캐리했는데 진짜로. 뭐 민간에다 전가했다고 쳐도. 하드캐리해도 그만큼 물가 잡고 그 수준 어떻게 끌고 왔는데 그건 뭐 대단한 거지. 그때 마이너스 뭐 1%도 안 되지 않았나? 하여튼 다른데 뭐 한 3, 4%씩 떨어질 때 거의 우리 1%, 2%가 안 됐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그러니까요. 그게 더 선방한 거지.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뭐 지금 이제 민간 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미 소득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또 브라질. 지겹다 진짜. 지역 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선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와 골목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 인간이 진짜 웃기는 소리라는 게 이거를 하면은 뭐 경제 성장률이 3% 포인트 정도는 담보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다시 지역 화폐를 막 늘려야 된다고. 지역 상품권을 얼마나 써야지 상품권 그 성장률이 3%로 올라가는 거야. 뭐 지역 상품권을 한 100조 정도 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3% 지금. 진짜. 무려 3%. 그러면서 이제 지역 상품권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은 의무화에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겠다.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무화 해가지고 매해 뭐 한 100조씩은 그냥 꼬라박을 수 있게 이거를 뭐 법안으로 만들겠다는 뭐 그런 될 리가 있나. 아휴.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뭐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부 투자세액 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것처럼 가계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 공제를 신설하겠다. 뭐 다 하겠대. 지금 돈 관련해서 법 다 만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가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그러면서 이제 뭐 독일에 그 무제한 전기권이 있어요. 49유로짜리. 이거 이제 한 달짜리 끊으면 뭐 이제 그 도시 안에서 뭐 얼마간 지하철이랑 이제 뭐 출퇴근 때 왔다 갔다 탈 수 있게 지금 그런 전기권인데 예. 지금 서울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우선 이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 원 패스를 제한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전 국민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왜 또 전 국민으로 확대를 해? 그래서 그러면 이 독일의 패스가 뭐냐 잠깐 찾아봤더니만은 이게 네네. 작년에 이제 처음 그 9유로로 시작해가지고 올해 5월달인가 지금 이제 49유로를 확대시킨 건데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게 그 적용 범위나 그다음에 적용 범위에서 사람들이 엄청 몰렸거든요. 일단 싸다 그러니까 오르르 몰려서 사가지고 그렇죠. 이 예산이 그랬겠죠?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갔던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외로 용초가 좀 너무 제한적이었던 면도 있었던 데다가 애초에 이제 이거 취지는 뭐였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연료비가 상승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이제 부담 감경 대책으로 이제 내놓은 게 정부에서 내놓은 독일 정부가 내놓은 게 이거였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사례들을 살펴봤더니만은 자동차 실제로 그 자가용 운행률이 줄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도입을 했는데도.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 쓰냐 봤더니만은 뭐 이렇게 정말 서민들은 이제 출퇴근 때 좀 더 이용할 수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좀 그러니까 출퇴근용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뭐 놀러 갈 때 그럴 때 이제 딱 유용하는 식으로 많이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네. 휴가 같은 거 갈 때는 대중교통으로 네, 추가적인 이동, 저렴하게 추가적인 다녀왔다? 이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그럴 때만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래 취지에는 좀 맞지 않은 정책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복지 정책으로 볼 것이냐라고 보면은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려워진 그 경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시작한 거기는 한데 그 독일의 이제 온실가스 그 감소 정책 거기에도 1조를 하면서 던진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동차 운행량도 별로 안 줄었고, 그다음에 가계에 보탬이 됐냐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우리 그 재난지원금 뿌렸던 것처럼 네. 생계비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쓰더라는 거야. 아싸 싼 거 나왔네 그러고 개꿀 그러고. 그래서 이걸 정말 복지라고 볼 수 있느냐 좀 애매하다. 근데 또 이거 또 하필 또 뭐 청년 대상으로 하자 이런 소리를 먼저 던져놨어요. 근데 뭐 청년 대상으로는 뭐 그래도 근데 저는 좀 이것도 좀 선거용으로 미리 던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통비 지원 같은 거는 근데 글쎄 나쁘지 않지 않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또 월세 그 세액 공제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월세 세액 공제 그 대상을 확대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을 비판을 합니다. 뭐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그 내놓은 정책들은 좀 이제 깔 것들이 많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말을 던져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현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대책이 필요해가지고 나는 이런저런 그 대책이라고 이런 걸 생각해봤다라고 던질 수 있는 거니까 그까지 그렇다 치는데 저는 결정적인 문제는 그거라고 봅니다. 이재명이 이런 말을 던져도 이게 그냥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말인가 싶은 고지고대로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그냥 이재명 이것 지금 그 법정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 변호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속겠다는 소리들을 던져 놓을수록 사람들이 이재명 감옥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닌가. 그런 걸 노리고 던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역 상품권 얘기한 거부터가 이미 거의 글렀다. 코너에는 예. 빨리 좀 털었으면 좋겠다 경찰이 제대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몇 번 얘기해야 돼. 진짜 효과 없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상품권도 몇 번 깠지? 몇 년까지가 더 몇 년까지가 더 맞겠다. 지겹다 지겨워. 횟수로 지금 4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1, 2, 3, 01, 2, 3 이렇게. 이번 주 또 영국에서 또 이상한 아저씨가 하나 이상한 시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나고 이재명 같은 소리 나고 말이야. 왜냐면은 이제 이재명 글로벌 네트워크 뭐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니까 기본소득 글로벌 네. 네트워크. 예. 영국 이재명이다. 예, 지구 네트워크구나. 그 정확한 이름이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설립자. 네, 좀 너무 한심합니다. 그래도 교수 시간이나 돼가지고 물론 뭐 기본소득 가능성을 얘기한 그 언제야? 20년이었나? 21년이었나?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한 번 왔었지. 스티글리츠 교수였나? 네, 뭐 어떤 그런 분도 있었고. 그 아부이지트도 왔었잖아.
아베지트 교수도 예. 이재명에는 대담도 이제 했잖아. 오지는 않고 네. 화상으로 그 화상으로 네. 네, 그때 했었죠. 대담하나 욕 좀 보셨지. 네네네. 애쓰셨죠. 그분은 그래도 뭐 연구가 이제 진정성이 있고. 그렇죠. 거짓말은 안 하는 양반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단지 이재명 입맛에 안 맞았을 뿐이지. 네. 어쨌든 뭐 이재명은 뭐 계속 이재명 하고 있고 이재명스럽게 이게 그러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역 상품권이. 이거 말고는 없거든. 네네. 파급력이 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 비해서 또 최근에 정부 여당도 이제 또 좀 논란이 될 만한 이제 근데 뭐 아무리 봐도 이건 뭐 선거용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의제를 던졌습니다. 이게 시작이 또 공교롭게 이거랑 겹쳐요. 네. 지금 현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가 네네.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 때 또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네. 이 경기 북도 네. 신설에 네. 대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경기 이제 분도잖아요. 이제 경기 북도와 남도 이렇게 네네. 나누자. 네네. 다른 곳처럼 충청도나 뭐 전라도나 네. 경상도처럼. 네. 혹시 언제 정도 처음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재명이 뭐 분도 반대한다 그러기 전엔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이게 경기 분도에 대한 게 역사가 좀 나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네. 네. 이게 2018년 4월 6일에 일요신문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네. 이 경기 분도에 대한 역사가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가장 처음 등장한 거는 1987년 제13대 대선 때 이제 당시 노태우죠. 민정당 노태우 후보의 공약상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네네. 그때 처음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 뒤로 계속 처음에는 이쪽 계열 정당에서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당시 이제 국회 내무위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행안위 정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옛날에 이제 그 행안부가 내무부였으니까 네네. 91년 국회에서도 이제 국회 그 내무위에서 경기도 국정감사 할 때 뭐 언급이 됐던 적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1992년 대선 때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2002년 때는 대선 때에는 그때 경기 북부 10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경기 북도 분도 촉구 건의문 뭐 이런 거를 행동을 했었고 2003년에는 경기도 분도 추진위원회도 결성이 잠깐 됐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2006년에는 이제 시민단체, 경기 북부 5개 시민단체에서 경기 북도 신설 운동 연합회 뭐 이런 것도 만들었었고요. 네. 가장 최근에는 아마 이때일 것 같아요. 이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그때 이제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두 사람, 네. 전해철이랑 양기대 예비 후보가 이 경기 분도에 대해서 공약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양기대 후보가 가장 좀 적극적으로 네.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북도 자기가 경기도지사가 되면은 신설을 추진을 하고 그래서 당선되면은 도지사 직속 이 경기도 분도 특별기구를 설치를 해서 경기 북도, 경기 남도 이렇게 나눠보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전해철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수위가 낮은데 그때 네.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까지 했나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문희상 의원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평화통일 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해서 이제 경기 북도를 이제 특별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재정적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전해철도 이제 이걸 따라가서 이 경기 북도를 특별자치구역으로 이렇게 제주도처럼 네. 예, 그렇게 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고 하고요. 이재명은 이때부터도 말을 잘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랬죠. 예, 이재명은 이때도 그러니까 대선 때도 그랬고 이때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이제 뭐 특별히 나눠보겠다 이런 거를 나누는 거 자기는 반대했지. 사실은 반대하고 싶겠지. 왜냐하면 통치가 돼야지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통째로 이 경기도 네. 인구를 끌고 가고 싶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상대 후보죠. 남경필. 네. 남경필은 정반대 방향으로 얘기를 했어요.
광역 서울. 네. 네. 그래서 경기 분도론을 비판을 하면서 경기 북부가 경기 남부에 비해서 개발된 정도가 이제 낮기 때문에 이 경기 분도론이 나온 건데 경기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면 행정적으로 구분이 생기니까 이게 오히려 그 재정 상태라던가 아니면 개발이 열악한 경기 북도가 더 낙후될 수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아예 서울에서부터 경기도까지 다 크게 가서 행정 규제 같은 것도 없애버리고 아예 하나의 틀로 묶어버리자.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지방자치를 없애는 게 낫지 않나? 네, 그래서 남경필은 이제 광역 서울 네.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때는 다들 후보였잖아. 네. 후보였고 뭐 이제 노태우, 김영삼 이런 전 대통령들도 다 이제 후보 당시에 네.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데 네. 이번에는 현역 지사인 김동연 지사가 계속 그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에도 공약으로 경기 북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당선되고 나서도 인수위에 그 경기 북도 설치 관련 TF를 만들어 가지고 뭐 경기 이제 북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설득도 하고 그래서 뭐 동두천, 연천, 가평, 의정부 등 이런 북부 지역의 시, 군 의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결의안을 이미 채택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론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론도 보면은 이 중앙일보에서 이제 중부일보랑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각각 여론조사한 거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네. 여론조사를 보면은 중부일보 여론조사 따르면은 경기도민 800명이 응답을 했고 거기서 이제 49.5%가 긍정, 부정은 21.6% 이 정도라고 하고요. 네, 네. 경기도에서 조사한 거는 이제 경기도민 5,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55%, 반대가 21.6%. 반대는 똑같네. 네, 반대는 똑같고. 그러니까 과반 이상은 이제 경기 남도와 북도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것을 네. 볼 수가 있어요.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은 또 경기 남부 분들보다 경기 북부 시민들의 찬성 의견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는 한 60% 정도까지도 나오나 봐요. 남부에서는 한 50% 초반 이 정도 나오고. 그래서 계속 이제 김동연 지사가 그러니까 나름 일관성이 있죠. 네. 후보 시절부터 이렇게 쭉 그러게. 네. 연속적으로 이어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딸들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수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도 측정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당도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뭐 그 기존의 어떤 경기 분도에 대한 반대 의견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경기 북부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낮다. 한 30% 넘는 곳이 거의 없을 거예요. 파주 말고는 제대로 된 산업 시설이 있는 곳이 별로 없죠. 그렇죠. 파주도가 그 LG LG 디스플레이, 네. LCD 공장도 네. 있어가지고 뭐. 그저 정도 외에는. 자,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제 이 경기 북부가 예를 들어서 경기 북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광역 지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북도만에. 그러면 이제 보통 뭐 대구가 이제 예전에 광역시 될 때, 뭐 광주가 광역시 될 때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행정 조직이 보통 2배 이상, 공무원 숫자가 2배, 3배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필요한 재정 예산도 그렇죠. 소요 예산도 커지니까 그렇죠. 그만큼 커지죠. 재정 부담만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작고 가난한 경기 북도가 될 거라고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나마 제일 그럴싸한 뭐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근거 있는 비판이기는 해요. 그러면은 저기 남북으로 안 나누고 동서로 나누면 안 되나? 동서? 네. 뭐 동서로 나누는 것도 뭐 생각해 봄직은 하죠. 경기도 왜 꼭 남북으로 나눠야 되냐? 뭐 그렇죠. 경기동도 경기동 뭐 경기서도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충청도 생각하면은 충청 북도 남도 이렇게 돼 있지만 네. 그 지도상으로 보면 거의 동도서도거든요. 그렇죠. 예. 이쪽에는 바다 있고 이쪽에는 바다 없고 그런 식이니까. 예.
저는 이제 근데 그런 생각은 해요. 사실 경기 북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이유가 첩경지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상수원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개발 제한이 그렇죠. 네.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개발이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커서, 네. 거기가 이제 광역 지자체로 격상이 되면은 좀 더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뭔가 이제 규제를 풀어내는데 위험하다. 그럼 또 이제 그런데 또 저희 그 경기 북도 도지사나 네네네.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재명 짓 할지 누가 알아? 뭐 지금 이재명이 있어도 하긴 하니까. 이재명처럼 이제 막 또 대장동 팔아먹듯이 팔아먹고 그러지. 근데 들어올 수는 있죠. 네, 그렇게 들어올 수는 있죠. 뭐 그거는 이제 불안하다. 똑같은 일을 또 당하면 안 되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박수영 의원의 이 얘기가 그럴싸했고, 네.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튀어나온 게 그렇죠. 이게 진짜 선거용이라고 지금 이제 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김포시장이 김포시를 갖다가 이제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네. 들고 나왔어요. 네네. 이게 참 웃기는데 이게 정말 뜬금이 없어요. 왜냐면은 김포시장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뭔가 뭐 김동연 지사처럼 원래부터 좀 생각이 있었나 이런. 네. 제가 2022년부터 올해 23년 7월까지 네. 검색을 해봤는데 네. 서울 편입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8월 넘어오면서 이제 급 이 서울 편입 이야기가 네.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남경필이나 이제 김문수의 어떤 이제 광역 서울 뭐 이런 식의 주장이 있었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그거는 경기도까지 그냥 아예 다 그러니까 경기도랑 인천까지 네. 뭐 아예 다 그냥 크게 서울 합쳐버리자. 그런 식의 광역 서울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뭐 꼴랑 김포시 하나 이렇게 서울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스케일이 아니거든. 그렇다고 뭐 김포가 들어가면은 이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뭐 다 서울로 들어오나? 딱히 뭐 그런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계획이 없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제안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시기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이거는. 그리고 너무 뜬금이 없고. 그렇죠. 갑자기 네. 빌드업이 전혀 안 돼 그렇죠. 있어요. 이 시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빌드업이 전혀 안 된 상태로 이 시기에 갑자기 툭 던진다는 거는 그 선거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하나만 돼도 이제 그 지금 서울 쪽에 이제 상당한 그 민심이 이제 흔들릴 거란 말이죠. 찬반 양론으로. 네네. 그래버리면 또 이제 안 그래도 민주당 지금 서울 쪽에서 점점 부실해지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는 김포에서 치고 나왔는데 이걸로 뭐 경기도에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경기도보다 서울을 알까요? 근데 서울 오세훈은 또 이렇게 막상 그렇게 막 기다렸다는 듯이 뭐 이 이슈를 문다거나 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논의해 보겠다고서 굉장히 그냥 정석적이고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요즘 보면은 자기 정치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좀 윤석열하고 대비되게 한다는 면이 있거든요. 보면. 그렇죠, 그렇죠. 스탠스, 이렇게 태도 면에서나 어떤 그 스탠스 취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게 저는 자기 정치의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케이스도 같은 그 대응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김포시 시장이 김병수 시장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작년 2022년에 김포 시민신문이랑 네. 8월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네. 이 질문을 좀 보면은 일단 1호 공약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포시의 문제는 딱 이거다. 교통 문제 해결하겠다. 네. 그러니까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 지옥철, 네. 지하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도 한번 그 타보셨을 거예요. 그 아침에 출근 시간에 가서 그래서 인터뷰도 하시고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네. 네,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했었고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임기 내 그럼 역전 사업이 있습니까? 역점 사업. 네. 첫 번째는 무조건 교통 문제 이거 해결할 거다. 그래서 5호선 연장시키고 뭐 그런 얘기들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시급한 현안이네 그게. 그렇죠. 네.
엄청 이제 언론에도 많이 타고 유명했던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이제 김포시를 상징할 수 있는 뭔가 랜드마크를 건립해 보겠다라는 거랑 뭐 문화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하여튼 뭐 서울에 서자도 안 나와요. 이랬다가 갑자기 지금 집어다니 확 갑자기 예. 갑툭튀했다는 거 아니야? 네. 어저께 JTBC에서 보도를 했는데 김포시에서는 이거에 관련된 보고서조차 별도 보고서조차 하나도 없다고 해요. 뭐가 있습니까? 그 물어보니까 김포시 관계자가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작성된 보고서 아직까지 없고 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냐고 대체. 그러면서 11월 6일이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네. 회의해서 네. 뭔가 이제 방향을 잡고 나면 네. 구체적인 자료가 생길 것 같다. 이거 정책이 방향도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책이 통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던져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좀 정책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 관련 이 시청 조직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갑자기 시장님이 확 질러버린 거야 이거. 그러니까 김포가 이제 어떤 그 서울에 편입되는 게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고 각각의 주장에 대한 당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이 정책 프로세스 자체가 좀 너무 뜬금이 없다, 얼척이 없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정책이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걸 또 천공이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다네. 과거에 얼마 전에 천공이 그러니까 막 그 서울이 커져야 된다고. 네. 이재명 지지자 양반아 총알 한 발 있으면 천공 쏴 죽여라. 도움이 안 돼. 총알 한 발 있으면 천공 쏴 죽여라. 내가 그럼 인정해 줄게. 아니 근데 이렇게 아무리 검색을 하고 뭐 찾아봐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가 없으니 진짜 이거는 천공이 너무 강하게 의심이 안 되지도 않아 이거는. 네. 너무 뜬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뢰를 잃으면 곤란하고 프로세스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이재명도 지역 상품권은 이런 식으로 안 했어. 빌드업은 열심히 했어. 성남시장 때부터. 그렇죠. 야금. 네. 진짜. 그 정도 성의는 가져야지. 팟캐스트 나와서 얼마나 공들였는데. 그럼요. 네. 네. 그 빌런의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더 짜증나지.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정치적으로 봐도 이게 뭔가 계산이 잘 안 서는 게 김포시가 서울에 들어간다. 이거는 만약에 김포 시민들이 정말 이걸 환영한다고 하면은 사실 거의 김포시만의 문제거든요. 이게 굳이 서울 총선에 영향을 굳이 준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18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네. 공약이 있었잖아요. 네. 뉴타운은 그 대상 지역들이 많아 서울 내에서. 그렇죠. 서울 강북 지역 막 여러 군데 많잖아요. 그때 막 기름 뭐 어느 동네 많잖아. 막 월곡동도 있었고 네. 막 그때 당시부터 막 뉴타운이라고 막 이름 붙은 동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네. 그럼 적어도 이제 서울 그 북부 지역 이쪽은 흔들흔들 할 만하죠. 여러 지역들이. 네. 근데 김포는 너무 스케일이 작아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노림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진짜 천공인가. 이게 노림수가 뭐 그럴싸한 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뭐 그렇다고 뭐 경기도에서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올라갈까? 그것도 아니거든. 이거 그냥 김포시 문제야. 천공인가 진짜. 김포시 문제야. 인천도 뭐 딱히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앞서서 전 총조 이야기했는데 천공한테 낚이는 김관희 보니까 참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구나. 갑자기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나도 좀 그런 제주나 타고났으면 참 재밌게 살았을 텐데. 아쉽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와가지고 이게 막상 나오니까는 국민의힘은 막 그 김기현 당대표부터 적극 논의해보겠다 뭐 당론으로 해보겠다 막 이러면서 막 밀어주는 또 분위기거든. 네. 천공 미친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이걸로 무슨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예. 상황을 지켜보면 뭔가 또 우리가 미처 간과했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그럴라나?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현재까지는 답이 없다. 네. 답이 없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정부 R&D 예산도 뭐 그때 이제
일괄 삭감하고 나서 다시 뭐 원상 복귀시키겠다고 얘기는 나왔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네. 유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윤영찬 의원이 11월 2일 날 또 SNS에 이제 관련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 31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회 본회의 연설을 했잖아요. 네, 이제 예산 관련 네. 시정 연설을 했죠. 네. 그때 이제 그 R&D 관련해 가지고 뭐 R&D 예산을 써야 된다, 막 국가 발전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막 강력하게 또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저 얼척이 없다. 16.6%나 까놓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한다는 얘기가 R&D 예산을 그렇게 삭감한 R&D 예산 가지고 한 3조 4천억 원을 이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썼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그러면은 결국 R&D 예산은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야, 이거 구라였네. 그렇기도 한데다가 이거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야말로 이거 윤석열이 지금 이재명 짓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R&D 예산 까가지고 복지에 썼다 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아스팔트 안 깔고 네. 복지에 썼다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윤영찬 의원은 이걸 이제 그 국가 미래와 사회적 약자로 이제 뭐 좀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말을 던져버리면은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그쪽 연구 분야 쪽에 종사하다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뭐 일자리를 잃게 된다거나 월급이 많이 까여가지고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종사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은연중에 뭐 기초수급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보고 괜한 가져서는 안 될 적개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저 사람들 때문에 내 돈 까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뭐 과기부는 또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일단 이제 그 모자란 부분을 충당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적립금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네네. 그래서 뭐 올해 지금 쓰고 남은 돈이 적립이 될 텐데 이게 얼마나 될지도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적립금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게 있는 거는 이런 용도로 쓰라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기금에는 다 사용 목적이 있는 거죠. 네. 이재명이 그 홀라당 지역 상품권에 써버렸잖아. 네. 코로나 때. 그러니까 그래서 좀 계속 떼어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윤영찬 의원이 이제 이 점들을 짚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저기 김영민아 윤영찬 의원 11월 2일도 이렇게 정부 잘 깠는데 뭔 또 뭐? 우리가 윤영찬 의원 SNS 글을 괜히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잘 까니까. 예.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분량이 밀려가지고 소개 못했는데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도 국감 내내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잘 올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 의원도 잘 하고 있다고. 김용민 너보다 훨씬 잘해. 맨날 검찰 독재 이야기, 검찰 독재 타령만 하는 너보다 훨씬 잘하는데 뭘? 그게 뭐야? 그 지 자랑 그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네.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 아유, 했다고. 아유, 후진노. 개 쫄보 새끼야. 아유. 에이, 진짜. 그런 거나 자랑하고. 완전 찐따들이 하는 소리 아니야? 그런 거. 그러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거는. 윤석열 눈앞에 갖다 놓으면은. 네. 자 이제 뭐 윤영찬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보니까 또 그 다음날 윤석열이 마침 대전을 내려갔는데 이런 또 얘기를 했어요. 대전 그 11월 3일날 대덕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이제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이라는 행사를 가졌는데 이 선포식에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네네. 여기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뭐 R&D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예산을 재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깠다. 우선 바구니를 비우고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정말 그거네. 창조적 파괴네. 그러면서 그래도 당신들 연구비는 내가 다 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거기 현장 가가지고는 또. 말이 되냐고. 이게 진짜 웃기는 게 네. 카르텔을 문제 삼았으면은 네. 그러면 카르텔에 들지 못한 곳에 연구비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한 거야.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너무 그냥 다 나눠줬다는 거 아니야. 네. 아무 기준 없이. 그렇지. 카르텔 얘기도 아니지 또 이 얘기는. 네. 그러니까 연구비를 기본소득으로 뿌렸는데 선별적 복귀로 바꾸겠다. 그러면서 전체 예산을 근데 일단 전체 예산 줄이고 시작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는 거야? 연구개발비 이렇게 뭐 심하게 까놓고는 현장 가가지고 지금 달랜답시고 이빨 발린 소리만 하고 있는데 참 얼마나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 공수표고도 아무리 대통령이 하는 얘기라고 해도 네. 까인 거는 현실이고. 그렇죠.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은 그냥 말이거든. 돈으로 보여줘야 돼. 정말로. 대통령이 참 이 말의 무게도 없고 신뢰가 점점 없어져가요. 아 정말 심각합니다. 네, 심각합니다. 도저히 실더의 스탠스를 유지할 수가 없어. 지켜줄 수 없어. 난 이미 방패를 집어던진 지 오래됐다네. 비브라늄 방패를 필요 없어. 입수해야겠어. 이 방패로 다 때려버리게. 자, 이제 짜증나는 이야기들 뭐 했으니까 막판에 좀 좋은 이야기 하나 하고 끝냅시다. 네. 자, 이제 뭐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이낙연 미담 확성기 계정의 팩트체크 시리즈. 네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겁니다. 이낙연이 상임위원장이었던 농림수산식품위에서는 법안 표결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데라는 제목의 이제 그 탈의 글입니다.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 법안 표결이 없었대요. 표결은 없었는데 근데 그럼 뭐 법을 하나도 통과를 안 입법안이 하나도 없었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야. 표결은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모든 상임위 통틀어 가지고 이 이낙연 그 18대 국회 전반기 때 모든 상임위 통틀어서 가장 그 법안 통과율이 높았던 게 이 농림수산이었다고 합니다. 오. 60.1%나 됐다고 해요. 이게 지금 얼핏 들어도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닌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평균이랑 비교하면 확실하게 차이 나는데 전체 상임위 평균이 31.6이에요. 아 거의 2배였네요. 네, 2배였어요. 오, 압도적인데. 근데 표결 없이 어떻게 했냐? 다 그냥 모든 거를 다 합의안을 합의안을 만들어가지고. 그 표결이 필요가 없는 거네. 네, 표결 안 하고 그냥 이제 전체 회의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장일치할 수 있는 네. 합의안을 중재안을 내가지고 합의를 본 거죠, 다들. 그래서 한 번도 표결 없이 다 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서 60.1%를 통과시켰다고? 네. 와. 대표 사례 이제 한 가지를 볼 텐데 이게 농협법 개정 이야기입니다. 네네. 이게 그동안 이제 그 전 정권 때도 계속 농협법을 이제 농협법 중에 주로 이제 그 농협 중앙위원장 선출에 관해 가지고 네. 그런 규정들을 수정을 하려고 정부에서도 시도하고 국회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번번이 농협 그 관계자들, 네네. 조합장들 반발이랑 그쪽에 또 로비도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번번이 막혔다고 해요 이게. 그래서 2009년에 또 2009년 2월달에 정부에서 이제 또 그 농협위원장의 중앙농협위원장의 이제 그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바꾸는 아무튼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을 이제 그리고 임기도 제한하는 네네. 그런 내용의 이제 입법안을 국회에 던져줬어요. 그래서 농림수산위에서 심의를 해야 되죠. 근데 딱 던져줬을 때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들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기존에 이거 하려고 몇 번에 시도했는데 다 막혔다. 로비 들어오고 막 반발로 심어서 다 막혀가지고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전망을 했는데 2달 만에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 딱 들어오니까 이제 그 공청회 열어가지고 전문가들 딱 불러가지고 의견 청취를 막 했어요. 이낙연 총리가. 이낙연 이제 당시 위원장이. 그러면 또 이제 그 직접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해가지고 국회 측 입장을 설득을 했다고 해요. 뭐 본진 폭파? 네, 번진 폭파 들어간 거지. 와.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국회 내에서 의원들 만나가지고 설득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인터뷰 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양당 원내대표를 여러 차례 찾아다니면서 상임위에 일임해달라고 설득했다. 그것이 의진의 폭을 넓혀줬다. 나한테 맡겨라. 네. 이거잖아. 그러면 이제 농협 쪽에 가서 이야기할 때도 좀 더 이제 내가 지금 다 나한테 얘기하면 된다. 나랑 얘기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협상력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그걸 이제 네. 양당 공이 다 나한테 맡겨준다고 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하면 된다고. 그러고 이제 또 뭐 그 식사 대화를 이제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네네네. 관계자들이랑 의원들이랑. 그래서 이제 뭐 여야 의원들이 장관 농협 문제에 정통한 인사 등과 잇따라 밥을 먹으면서 끝장 토론을 벌이다 보면 저절로 이견이 좁혀지더라. 이게 말이 저절로지만 이게 저절로 안 되지. 근데 이런 자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 당이 대립되는 문제가 나오면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개인적으로 의원들을 만나면 설득을 했다. 그 공을 엄청 들이신 거야. 이거 입법안 한데도. 그리고 따로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좀 그분들이 이제 당의 눈치를 조금 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설득을 일일이 설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내 가지고 그 정부안과 그다음에 당시 그 농림수산위 의원들 중에 강기갑
예, 강기갑 의원. 공중부양하신 네. 강기갑이랑 이제 조배숙 그 의원안을 절충해가지고 여야 만장일치로 그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그 동안에 그 상임위 의원들만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양당 그 저기 뭐 원내들이랑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 쪽 의원들 뭐 저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나 새누리였나 그쪽 의원들하고 개별 의원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가졌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도 이건 거의 만장일치나 가까운 수준 91.8%의 찬성으로 이제 가결이 됐어요. 본회의에서도 뭐 네. 그냥 압도적인. 그런데 이제 이게 절충안이었잖아요. 네네. 그랬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또 추가로 다시 법안을 던집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고쳐가지고. 근데 이건 또 안 받아요. 이때는 이거는 너무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럼 그동안에 당시 이낙연 당시 상임위원장이 네.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진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다 만나고 했는데 정부에서 또 이거 또 바꾼다고 또 네. 던지면은 그러니까. 이걸 받아주면 네. 그러니까 막 그 좀 거친 말까지 나와 보면 우리가 무슨 입법 제조기냐, 그러니까. 입법 자판기냐 그런 얘기까지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법안 자체도 좀 지금 합의안 겨우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그렇죠. 통과시켜놨는데 또 그 입맛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알아서들 해라. 뭐 그렇게 배짜라고 나왔어요. 보면 이때 보면 이때 워딩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이치에 맞다 싶으면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시지만 아니다 싶으면 또 칼같이 잘라버리는 그런 면도 보였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국회가 입법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표결도 안 하고 표결 없이 그냥 예. 토론과 이제 토론 설득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켜낸다는 게 참 대단하죠.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낙연 총리가 중지를 냈지만은 그 개별 의원들의 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건데 그걸 다 끌어냈다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지도력이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강기갑 의원까지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이낙연 총리님이 이런 식의 역량을 보여주신 분야들이 많은데 옛날 사례들이 많은데 자기 개인을 위해서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중재하고 설득해가지고 네네. 같은 뜻을 가진 이제 동지로 함께하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고 계시고 있는 중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냥 좀 낙관 해보는데 아무것도 들리는 건 없고. 그래서 이제 모릅니다. 18대 국회 이제 전반기 임기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이런 인터뷰에 이런 내용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거의 이견이나 싸움이 없었습니다. 법안 처리 1위 상임위였습니다. 법안이 오면 빨리빨리 처리하고 쟁점이 있는 것들도 독려하며 잘 풀어나갔습니다. 제 운영 방식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기분도 좋고요. 이거는 정말로 역대급 야구로 치면 역대급 타율이니까. 그러니까요. 6할. 이낙연 총리님은 국회의장이라도 하셔야 된다. 이 정도 균형감 가진 사람이 참 왜 통틀어가지고 얼마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지금. 네. 지금 민주당 친명 초선들 입맛엔 도저히 안 맞겠지. 왜냐면 지들은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쟤네들이랑 어떻게 밥을 먹어 뭐 그러면서 또 몰래 만나서 밥을 먹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치의 정말 진수인데. 이게 진짜 민주주의죠. 네. 이게 그냥 말로만 뭐 민주시민 찾고 연병을 떨 게 아니라 검찰 욕대 타도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진짜 상임위원장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이건 업적이라고도 할 만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정말 이렇게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잖아요. 네. 이낙연 총리님이. 그래서 그 팩트 체크 시리즈 중에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저거다 내각제주의자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예. 내각제에 관해서는 사실 민주당의 상당수 정치인들 우리가 좋아하는 정치인들 상당수도 네네. 내각제에 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내각제를 완전히 그냥 그 자체를 쓰레기로 이렇게 인식하게 한 거는 일정 부분은 팟캐스터 그러니까 김어준으로 대표자는 네. 그쪽에 어떤 아젠다들에 이제 좀 끌려간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뭐 노무현 대통령님 과거 말씀들만 찾아봐도 좀 내각제를 다시 봐야 될 부분들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바로 옆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내각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게 있었죠. 완전 미국 빼면 대부분 다 내각제라 가지고. 유럽은 다 거의 네. 다 내각제지. 네. 유럽은 거의 다 내각제고. 근데 이제 내각제고 대통령제고 간에 결국 의회에서는 미국이라고 뭐 대통령제라고 해서 뭐 무조건 밀어붙이나 결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대통령도. 그렇죠. 그래서 물밑에서는 그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뭐 싸우기도 하지만 또 결국은 어떻게 합의안을 마련해내는 그런 뒤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 예. 하여튼 뭐, 진짜 사이다 정치, 전체주의 정치, 이런 거 어떻게든 근절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런 정치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이런 정치를 다시 보게 되는 날을 하루라도 네. 앞당길 수 있을까? 우리 앞당기고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날이 보게 날을 꿈꾸면서. 네, 어쨌든 이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죠. 그렇죠. 예, 네. 예. 이게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네. 네, 마음에 한번 새겨보고 다음 주에 저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